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은 국내외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GDP 성장률을 금년도 3.1%, 내년도 3.4%로 전망하였습니다. 금년도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에 비해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은 지난 3월에 발표한 2014년도 GDP 개정의 기저효과와 금년 1, 4분기 실적치 감소 등에 주로 기인합니다. 부문별로는 주택시장 개선 등을 반영하여 건설 투자를 상향 조정한 반면 민간 소비, 설비 투자 및 상품 수출을 일부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향후 국내외 경제 여건을 보면 세계 경제는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 정책, 저유가 지속 등에 힘입어 미국 및 유럽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국내 경제는 유가 하락 등으로 실질 구매력이 증가한 가운데 세 차례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개선 흐름을 보일 전망입니다. 금년도 성장에 대한 지출 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내수가 2.1, 수출이 1.0으로서 내수 기여도가 수출 기여도를 상회할 전망입니다. 2016년에는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 개선, 국제 유가 하락 효과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금년도 0.9%, 내년도 2.2%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금년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지난 전망에 비해 1%포인트 큰 폭 하향 조정한 것은 1, 4분기 실적치 이외에 국제유가 전제치의 하향 조정, 그리고 공공요금 인하 가능성 등을 반영한 데 따른 것입니다. 향후 소비자 물가는 수요 측면의 하방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저유가 영향 등으로 당분간 낮은 상승률을 보이겠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라 점차 상승세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농산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금년도 2.3%, 내년도 2.1%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금년도 960억 달러, 내년도는 820억 달러로 전망하였습니다. 금년 중 경상수지 흑자 폭이 지난 전망에 비해 다소 확대된 것은 국제유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수출입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기인합니다. 향후 성장 경로상에 있어서 상하방 리스크를 보면 국제유가 추가 하락, 미국 및 유로 지역 성장세 확대 등 상방 리스크와 소비 및 투자 심리 회복 지연, 중국 성장세 둔화, 일본의 추가 양적 완화 실시에 따른 엔화 약세 등의 하방 리스크가 공존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물가 경로상에서도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반전, 기상 여건 악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급등 등 상방 리스크와 이란 핵 협상 타결, 글로벌 달러화 강세 등에 따른 국제 유가 추가 하락, 내수 부진에 따른 수요 측면의 하락 압력 확대 등의 하방 리스크가 혼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향후 거시경제 정책은 이러한 대내외 여건 변화 및 리스크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중기적으로 경제, 사회 각 분야에 대한 다각적인 구조 개혁을 통해 소비 및 투자 심리를 개선하고 성장 잠재력의 구조적 제약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전망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장민 조사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015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의 경제 여건입니다. 저희가 짚어본 세계 경제는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 정책, 저유가 지속 등에 힘입어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미국은 가계 소비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지속하겠으나 회복 속도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유로 지역은 20의 양적 완화 정책이라든지 유로화 철화에 힘입어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일본은 기업의 수익 증가 및 투자 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점차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며, 중국은 부동산 경기 부진, 과잉 설비 조정 등으로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국제 유가는 원유 재고량 증가 등으로 당분간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하반기 이후에는 완만한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향후 유가 경로에는 대이란 경제 제재 조치 해제에 따른 이란의 원유 수출 재개 가능성,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요인이 리스크 요인으로 상존해 있습니다. 국내 여건입니다. 민간 소비는 지난해 4, 4분기 부진에서 벗어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소득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취업자 수 증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 둔화 등을 감안할 때 가계의 실질 구매력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미약한 소비 심리라든지 가계부채 부담은 여전히 구조적인 제약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설비 투자는 장기 추세 수준의 증가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산업 부분별로는 IT 부문의 견조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BIT 부분은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는 R&D 투자와 정부의 소프트웨어 지원 정책 강화 등으로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 투자는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거용 건물은 주택시장 개선 등에 힘입어 증가세가 올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비주거용 건물, 토목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경제 전망입니다. 금년 중 세계 경제 성장률은 주요국의 경기 상황을 반영하여 3.4%로 전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교육 신장률은 3.7%로 전제하였고 원유 도입 단가는 배럴당 58달러로 지난해 1월에 전제치였던 67달러에서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중 GDP 성장률은 3.1%, 상반기 2.7%에서 하반기 3.4%로 다소 오르는 모습을 보일 전망입니다. 2016년에는 3.4% 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년 중 취업자 수는 42만 명, 실업률은 3.5%, 고용률은 60.5%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기준으로 0.9%로 전망합니다. 농산물 석유류 제외 지수 및 식료품 에너지 제외 지수는 각각 2.3% 및 2.4%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중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960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에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820억 달러를 내외를 보일 전망입니다. 종합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금년 중 3% 초반 수준으로 나타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민간 소비 등 내수를 보면 국제 유가 하락 등으로 실질 구매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세 차례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전망입니다. 국제 유가 하락 등 수입 단가 안정에 따른 교육 접근 개선으로 지난해에 이어 국내 소득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2015년 16년 중 GDP 성장률 전망치는 3.1%, 3.4%로 지난 3월에 비해서 각각 0.3%포인트 낮아진 수준입니다. 물가입니다. 금년 중 소비자 물가는 수요 측면에서의 하방 압력 지속, 저유가 영향 등으로 연평균 1%를 하회하는 낮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 소비자 상승률 전망치를 1.9%에서 0.9%로 1%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은 국제유가 하락, 공공요금 인하, 1, 4분기 실적치 등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2014년 6.3%에서 2015년 7.0%로 상승한 후 2016년에는 5.6% 내외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에 따라 금년 중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960억 달러로 지난 1월 전망시에 비해서 흑자폭이 소폭 확대되었습니다. 향후 성장과 물가 경로에는 미국과 유로 지역의 성장세라든지 소비 투자 심리 회복 지연, 중국과 일본의 성장 가능성, 성장세 모습, 그리고 오펙의 감산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상하방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때 소속과 성명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뉴스핌의 김남현 기자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문 드린 거 아까 옆에 계셔서 들으셨을 텐데요. 그 성장 전망 경로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단순히 산수 문제인데요. 지금 보니까 전기비로 보니까 1분기 0.8, 2분기 1.0, 3분기 0.9, 4분기 0.8 전망하신 것 같은데요. 지난해 2분기부터 보면 0.5, 0.8, 0.3 뭐 이런 거 더해 보면 전년 동기 대비로 2.95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3.1 전망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서부께서도 말씀하시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실질 구매력 증가하고 세 차례 기준금리 인하 가시화되면서 그 개선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라고 하셨는데 막상 지금 한국은행 전망치 전기비로 보면 0.1
1분기 0.8, 2분기 1.0, 3분기 0.9, 4분기 0.8이거든요. 2분기 1.0 정점으로 경제 전망치가 쭉 떨어지고 그다음에 GDP 갭 마이너스도 보면 올 상반기가 한 마이너스 1.6, 그다음에 하반기가 마이너스 1.27 정도 추정하신 것 같고요. 내년도 거 보면 오히려 더 조금 늘어서 마이너스 1.3으로 GDP 갭률이 더 그 마이너스 폭이 더 커지는데 그리고 또 성장률 펜 차트로 보면 지금 전기 대비 한 1%를 하회할 것으로 중심선을 이렇게 그려 놓으셨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뭐 세 차례 기준금리 인하 효과 등등해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뭐 굉장히 계산을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전기비 성장률이 이제 저희가 패스가 지난번보다 조금 낮아지게 본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4, 4분기에 좀 낮은 데다가 당초 생각했던 소비라든지 투자 흐름이 당초 생각보다 약간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서 성장의 어떤 패스가 지난번 1월 달보다는 분명히 약화가 되었지만 저희가 상하반기 뭐 0.9% 정도의 어떤 패스를 보인다면 물론 GDP 갭률을 이게 얼마나 빨리 막느냐를 봤을 때는 성장세가 좀 더 그 GDP 갭률의 마이너스가 좀 더 당초 예상보다 오래 갈 수 있지만 그 0.9% 정도의 성장세라면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라고 일단 봤기 때문에 성장세 그렇게 약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GDP 갭률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확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GDP 갭률은 잠재 성장률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현재 그 잠재 성장률이 과연 얼마냐라는 건 저희가 지금 또 그 연구를 하고 있지만 향후 이제 어떤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잠재 성장률 패스를 저희가 한 번 더 이렇게 확실하게 분석을 해보고 그 잠재 성장률에 따른 GDP 갭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봤을 때 그 어떤 그 경기의 흐름이 강한 회복세는 아니지만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이렇게 가는 어떤 완만한 개선세라고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로이터 유춘식 기자입니다. 그 저유가로 인한 가계 실질 소득 증대 효과 같은 거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 유가 수준을 계속 낮게 조정하면서 민간 소비 전망은 같이 또 낮게 조정되는 측면이 지금 계속 같이 되고 있는데 이 가장 큰 이유를 뭘로 꼽으시는지 하고 또 이 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 예전에 보았던 것보다 상당히 그 회복세가 견고해 보이기는 하는데 건설 투자가 생각보다 많이 상향 조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유가가 아까 오전에 아마 총재님께서 말씀하셨을 텐데요. 유가가 저유가로 가면서 분명히 민간 소비에 긍정적인 요인을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소비가 이렇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그 어떤 저유가의 긍정적인 영향을 좀 적게 받고 조금 이 속도가 느리게 되는 것은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계 부채 문제가 있고 또 그 고령화에 따른 어떤 그 노후 생활 불안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경제 흐름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소비 심리를 위축을 시키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소비를 조금 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낮게 가져가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택 시장은 이제 분명히 좀 좋아지는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이것이 생각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뭐 견고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물론 주택 시장에서 지금 이제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는 움직임들은 보이고 있습니다만 실수요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이제 앞으로 장기적인 주택 시장에 대한 불안 심리가 깔려 있고 장기적으로 주택 시장이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전망들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수요가 그렇게 예전처럼 그렇게 뭐 빠르게 살아난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 투자가 또 이제 주택 말고도 비주거용이라든지 뭐 정부의 토목공사 같은 것이 같이 있기 때문에 건설 투자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은 그런 세 가지 요인들이 합쳐져서 이렇게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장님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입니다. 그 0%대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내놓은 거는 IMF 이후에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언제 이후에 처음인지 알려주시고요. 아울러 디플레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진단도 듣고 싶습니다. 네,
0% 전망이 나온 게요. 그 99년인가요? 99년에 이제 0.8%가 저희가 아마 실제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10월 달에 저희가 이제 아마 그해 99년 10월 달에 99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8%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뭐 10월 달에 12월 것까지 했으니까 너무 이제 전망이라기보다는 이제 9개월치의 실적을 반영한 뭐 향후 3개월의 전망을 합해서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제 기준으로는 이제 99년에 그러니까 그 전에 외환 위기 이후에 환율의 급변동에 따른 어떤 기저 효과 등으로 99년에 0.8%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에는 0%대 물가 상승률은 처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그 아시겠지만 그 물가 하락 현상의 전반적인 이런 그 모든 품목에 이렇게 확산이 되고 또 경제 성장세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때 이제 디플레이션으로 정의를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 품목을 보면 약 한 481개 정도 품목이 있는데 그 중에 석유류와 관련된 7개 품목에서 이렇게 하락세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전반적으로 이제 소비자 물가를 이렇게 0%대로 끌고 가는 거고 나머지 쪽의 어떤 품목들은 여전히 그 소폭의 상승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디플레이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여전히 2%를 머물고 있고 그 정도에 유지되고 있고 저희가 내년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전망을 했을 때 내년도에는 이런 유가의 그 올해 이제 유가가 낮은 영향이 이제 사라지면서 이렇게 물가가 올라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 우려는 너무 지금 현재로서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저 아까 질문 드리다가 네. 깜빡하고 말았는데 지금 또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그렇긴 한데 지금 내년도 물가 전망치가 2.6에서 2.2%로 낮추긴 했지만 지금 올해 전망치 0.9에서 비교하면 2.2%가 너무 높아 보이거든요. 네. 단지 지금 말씀하신 유가 상승 반전 뭐 이거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이 2.2% 전망하신 근거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감사하겠습니다. 유가가 이제 올해보다 내년에 유가의 전체치가 올라가고요. 두 번째는 그 명목 소득 임금이라든지 이런 이제 명목 소득이 증가하면서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다른 가격들도 올라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령 지금 이제 상당히 그동안 그 인상이 좀 억제되었던 개인 서비스 요금이라든지 또 공공요금 이제 뭐 교통요금이나 이런 것들도 앞으로 인상이 예정돼 있고요. 하반기부터 이제 공공요금이 이제 그 대중교통요금을 비롯해서 올라갈 것으로 인상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개인 서비스 요금이 올라가고 또 내년도에 어떤 이제 흐름이 그 전체적인 경제 흐름이 조금씩 개선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저희가 2.2% 내년도에 소비자 물가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것은 그렇게 그 무리가 없는 상당히 중립적인 전망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투데이 이진영입니다. 앞서 그 여러 차례 총재님께서도 그 올해 경제가 작년보다 나아질 거로 말씀하셨는데 그 작년 실적치가 3.3이고 전망치가 3.1이면 경기가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빠진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작년에 굉장히 이례적인 많은 경기 부양 노력을 했는데요. 한은도 기재정부도 많이 했는데 지금 성장률이 3.1로 나온 거는 우리나라 경제의 힘이 반등하는 힘 자체가 굉장히 낮은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의 힘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 모멘텀 그 성장이 3.3%에서 3.1%로 이제 낮아진 게 과연 뭐 얼마나 많이 낮아진 거냐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그 어떤 전기 대비 성장률보다 어떤 하나의 흐름을 좀 더 보시면 되는데요. 가령 작년 같은 경우에 3.3% 성장을 했는데 그 중에 보면 이제 재고 기여도 같은 경우 0.5%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재고 효과도 있었고 이제 올해는 이제 이런 재고 효과가 이제 만일에 이제 작년보다는 좀 더 작을 거라고 저희가 재고가 좀 더 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숫자보다는 내용 면에서는 올해가 좀 더 작년보다 나아지는 흐름이다라고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멘텀 면에서도 그 과연 이게 어느 정도 큰 모멘텀이냐에 대해서는 뭐 직접적인 판단을 뭐 이게 크다 작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0.9% 정도의 그 전기비 성장이 이어진다면 이거는 뭐 잠재 성장률에 가까운 그런 이제 그 속도이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크게 약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어느 정도의 성장 모멘텀 이어간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 연합인포맥스의 오진우 기자입니다. 우선 그 소비 관련해서 지난달 그 최근 경제동향 조사국에서 발표한 자료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면 구조적 요인이 그 소비를 제약한다, 좀 구조적으로 제약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리셨는데 이번에는 그 통방에도 좀 개선되고 있다고 썼고 그다음에 여기 전망에서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게 이 부분이 2월 강공업 생산 소비 지표가 좀 좋아진 거 그것만으로 판단한 내용인지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좀 판단의 방향이 좀 달라진 것 같아가지고요. 이유가 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가계부채 부담이 제약 요인으로 상존한다라고 돼 있고 상세 설명으로 이번에 나온 뭐 안심 대출 관련해서 이제 원금 상환의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다라고 설명을 해놓으셨는데 그게 아니라 가계부채 총량 자체가 소비를 좀 구축하는 위험은 좀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방 위험으로 일본의 추가 양적 완화에 따른 엔저를 명시를 해놓으셨는데요. BOJ가 추가 완화를 실시할 걸로 판단하시는지 그러면 그 근거는 뭔지 좀 언제쯤 양적 완화, 추가 완화를 할 걸로 판단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여기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 항목이 최근에 바뀐 그 편제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 제외하고 나면 성장률이 좀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많은 걸 질문하셨는데요. 그 소비의 어떤 그 저희가 이번에 좀 개선되고 있다, 완만한 회복세로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구조적 제약 요인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소비 흐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가 지금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낮게 나온 이유들이 이게 구조적 제약 요건이 많은 영향을 받은 거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부담 요인, 아까 또 말씀하신 안심대출 같은 이런 어떤 그 가계부채의 구조적인 그 개선 노력이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소비에 도움이 될 텐데 이제 단기적으로만 본다면 가령 이제 안심대출 같은 경우는 그 원금 그러니까 이자 부담은 낮아졌지만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본다면 이제 소비를 당장은 좀 단기적으로는 제약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또 그 전체적으로도 이게 가계부채 말씀하신 것처럼 가계부채 총량을 봤을 때도 현재는 이것이 소비를 좀 더 낮게 가는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가계부채가 낮은 수준일 때는 부채가 올라오면서 이게 같이 소비도 올라오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뭐 부채가 올라온다고 해서 소비가 올라가는 그런 패턴은 아니다라는 점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하방 위험에서 이제 일본의 엔저를 말씀하셨는데 뭐 아베노믹스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좋은 효과도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아베노믹스가 그 하나의 그 목적으로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가계 소비가 좀 증대가 되고 물가 목표가 2%를 이제 맞춰지는 게 하나의 타겟이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가계 소비라든지 일본의 물가 목표의 달성 가능성은 좀 굉장히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그 일본은행이 이제 그 일본에서도 보면 자기들이 포를 할 때 금년 중 하반기에는 추가 양적 완화를 실시할 거다라는 게 대다수의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 4분기가 좀 더 3, 4분기보다 4, 4분기에 좀 더 많은 그 시장 전문가들이 양적 완화 10월 정도부터 시작할 거다라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그런 그 리스크를 감안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식 생산물 투자는 이게 그 현재 GDP의 한 6%에서 7% 내외 정도의 포션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그게 그렇다면 이제 성장률이 뭐 가령 이 증가율이 6%다 그러면 뭐 6% 정도의 그 비중을 가지고 있는 지식생산물 이런 투자가 6% 성장을 한다면 곱해 보면 이제 대충 그 비중은 나오겠지만은요. 이게 뭐 그 빠진다고 이게 가령 이제 과거에는 없었지만 또 다른 형태로 또 이렇게 숨어 들어가 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지식 생산물 투자가 새로 들어왔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그 GDP를 크게 올리고 하는 그런 요인은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성장률 전망치가 3.1%인데 3%에 더 가까운지 3.2%에 더 가까운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GDP 갭률을 보면 지금 상반기에 사상 최대인 것 같고
내년에도 이 GDP 갭률이 안 줄어드는 걸로 나오는데 이 구조적인 요인을 감안하면 뭐 이걸 더 부스트업 시켜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좀 여쭙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여쭤보면 우리 취업자 수에서 자영업자 수는 줄어드는 걸로 나왔거든요. 이게 어떻게 좀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성장 제약 요인을 더 강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질문하신 3.1%가 3.0에 가까우냐 3.2에 가까우냐는 이렇게 앞으로 이제 경제 흐름을 보면서 알려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이제 그 총재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전제치를 보고 있는데 다른 이제 재정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4분기에 좀 재정 지출 증가율이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낮을 거다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령 이제 그 저희가 본 또 그 전제 그 정부 지출의 어떤 그 감소 폭이 작년만큼은 저희가 안 봤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 이제 정부 재정 지출이 작년 폭만큼 이제 4분기에 이렇게 마이너스 감소가 된다면 이 성장률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아니면 또 이제 여러 가지 영향으로 또 뭐 재정 지출이 뭐 저희가 본 것보다 더 좋아진다면 또 성장률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전제치를 가지고도 이렇게 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3.1%라는 숫자는 계속 좀 더 흐름을 보면서 이제 갈 필요가 있다는 뭐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GDP 갭률인데 이제 GDP 갭률이 지금 마이너스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GDP 갭률은 결국은 이제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이제 처음부터 왔다면 그 이제 갭이 하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현재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GDP 갭률을 메우려면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더 훨씬 더 빨라져야 됩니다. 그래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게 막아질 텐데 현재로 저희가 이제 그 예상하고 있는 그리고 저희가 전망하고 있는 성장률 수준이 잠재 성장률 정도의 수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이제 그 갭이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메꿔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도 이제 성장세가 뭐 지금보다 굉장히 빨라진다든지 아니면 잠재 성장률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낮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지 않는 이상에는 GDP 갭률이 상당히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취업자 수 중에서 자영업자 수가 줄고 있는 거는 이거는 뭐 그 좋은 사인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제 그 고용 시장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있는데 이쪽이 줄고 있다는 건 결국은 내수가 안 좋아진다라는 그런 걸 반영하기 때문에 고용이라든지 내수 쪽에서도 이건 뭐 부정적인 영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 내일신문 김영선인데요. 그 수출이 그 상반기에 마이너스 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요인이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하반은 상당히 높게 올라가는 건데 이게 기저도 있겠지만 하반에 갑자기 좋아지는 뭐 다른 게 있는 건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그 세수 결손 영향을 반영을 하셨다고 오전에 총재님께서 얘기하셨는데요. 그 세수 결손액에 대해서 추정을 하신 게 있는지 얼마 정도로 추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수출이 이제 그 상반기에 좀 안 좋아지는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유가의 영향입니다. 유가가 이제 워낙 떨어져 있으니까 그 어떤 물가 지수도 낮아지고 그래서 이제 그 수출이 좀 상반기에는 안 좋아지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어떤 가격 효과를 제외하고 물량 효과만 본다면 1, 4분기 중 수출도 이렇게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수출이 이렇게 뭐 좀 좋아진다고 본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그 어떤 세계 경제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 하반기에 좀 더 좋아지는 걸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반기에는 이제 뭐 곧 이제 뭐 휴대폰도 새로 나오고 있지만 자동차 이런 부분에서도 신차 효과가 있고 또 세계의 어떤 그 수요가 좀 커지는 측면 이런 걸 반영했을 때 수출은 이렇게 그 저희가 우려하는 것보다 이렇게 뭐 낮게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수 부족에 대해서는 이제 아시겠지만 작년에 약 10조 원 넘는 세수 부족이 나타나서 그것을 이제 4, 4분기 경제 성장률을 상당히 낮추는 영향을 했고 또 올해 전체적인 성장률도 뭐 0.1% 이상 이렇게 낮추는 그런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정부의 올해 이제 재정 지출 증가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목 성장률 6.1% 기준으로 이제 그 정부에서 지출 증가를 예상을 해서 이제 그렇게 6.7%를 증가시킬 거다라는 그런 전제치를 깔았는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6.1%의 명목 성장률은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그 정부가 예상한 6.7%의 재정 지출 증가율보다는 좀 낮게 봤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제 그 어떤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한다면 뭐 그 작년보다는 일단은 좀 작년까지는 보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봤다고 볼 수 있는데 작년에 한 10조 정도가 마이너스가 났으면 저희는 한 일단 이번 전망에서는 한 6조 정도의 그런 그 감소를 어느 정도 전체를 하고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어떤 정부의 세수가 뭐 계속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겠지만 저희가 전제를 한 6조 정도 내외의 어떤 세수 부족보다 뭐 가령 더 부족분이 더 커지면 4, 4분기 성장률을 저희가 지금 발표한 것보다 더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부가 어떤 뭐 다른 여러 가지의 어떤 정책 효과를 발휘해서 6조보다 더 낮은, 그러니까 더 작은 세수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원래대로의 재정 지출을 끌고 간다면 또 오늘 또 저희가 발표드린 이 성장률 전망치보다 더 높게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웨이 손예슬 기자입니다. 어머, 괜찮아요. 네, 지금 국제유가를 굉장히 큰 변수로 꼽고 계시는데 지금 국제유가 외에도 세계적인 변수로 미국 금리 인상 요인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저희 세계교육 신장률이나 혹은 저희 수출 수입이나 혹은 내수에 영향을 미치는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저희 뭐 내수나 이런 영향에 그 유가가 굉장히 큰 요인이고요. 미국 금리 인상은 뭐 올해 그렇게 큰 요인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 요인은 하겠지만 이 금리 인상이 당장에 나타난다기보다는 보통 이제 하반기 뭐 아니면 이제 최근에 9월이나 또 내년으로 미룰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자본의 어떤 이동은 좀 있겠지만 이것이 당장 어떤 실물 경제에 큰 임팩트를 미칠 거라고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확실 요인으로 잡았지만 이게 올해 저희 경제 성장률에 어떤 상당한 영향을 주는 그런 전제 조건으로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나와서 하세요. 나와서 안 들리시니까 다른 분들. 네, 저기 경상흑자 전망치를 한 20억 불 정도 올렸는데요. 그 올해 3월까지 무역 수지를 보면 흑자 폭이 작년에 거의 뭐 2배 이상 뭐 수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좀 전망치를 초과할 리스크가 굉장히 커 보이는데 그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저희 그 이제 흑자 전망이 뭐 1,000억 불에 약간 이제 안 가게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요. 이런 이제 기본 전제치는 하반기 들어 이제 수입이 좀 더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수가 조금씩 이제 그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인다면 또 우리 설비 투자가 저희는 이제 그 1, 4분기 중에 이제 작년에 어떤 그런 급증에 따른 조정 과정을 털어내고 한 2, 4분기, 3, 4분기부터 장기 추세로 성장을 한다 그러면 자본재라든지 뭐 어떤 수입, 소비재 같은 수입이 하반기부터는 좀 더 증가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격차가 많이 좀 이제 줄어든 거고요. 뭐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경상수지의 어떤 전망에도 상하방 리스크가 뭐 상당히 있는데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더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의 어떤 전망치는 상하방 리스크가 거의 뭐 중립적인 수준에 있는 숫자를 저희가 이렇게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인데요. 아까 오전에 총장님께서 우리나라 환율이 다른 평가에 비해서 평가가 좀 절하가 덜 돼가지고 수출에는 조금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한국은행이 생각하시는 그 환율 전망이나 어떤 적정 수준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그거는 뭐 아마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질문 그걸 저한테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아까 오전에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건 상대적인 그 어떤 절상절하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균형 수준이 얼마인데 이렇게 뭐 그것보다 낮다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달러가 강세로 가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랑 똑같이 약세폭으로 갔으면 어느 정도일 텐데 그것보다는 좀 덜 갔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적정 환율 수준은 뭐
아마 이거는 뭐 아무도 말씀을 못 드린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안 계십니까? 추가 질문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기자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